미국 증시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 분석을 통해서 투자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광우의 맥모닝 시작합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 오랜만에 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간밤에 또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CPI 발표가 있었어서 아주 참 마침맞게 참 잘 됐습니다.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3자라는 숫자를 봤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2년 3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장 예상치가 3.1이었기 때문에 0.1 또 낮추면서 들어간 거라서 더 시장이 좀 환호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간밤에 나온 소비자 물가 지수는 거의 모든 면에서 시장을 환호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만큼 좋게 나왔다라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는 일단 헤드라인 물가 자체를 보게 되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하게 되면 3.0인데 네네. 둘째 자리까지 하게 되면 2.97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몰랐네요. 처음으로 이제 앞자리가 2가 나온 이번에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시장이 이제 더욱 주목을 하는 거는 끈끈한 물가라고 할 수 있는 근원 쪽일 텐데, 예, 그렇죠. 근원 쪽에 걱정이 뭐였냐 하면 지난 6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전월 대비 숫자가 0.4%대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연간으로 따지면 이게 5%.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내려오는 게 참 어렵다. 그렇게도 여겼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일단 전년 동기 대비 숫자 자체도 4.8로 나왔지만 그쵸. 전월 대비 숫자를 보니까는 0.16%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원 물가도 좀 많이 잡히는 것 아니냐라는 예. 기대를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어떤 거냐 하면은 7월의 회의에는 그래도 여전히 올릴 것 그쵸. 같다라는 네.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간밤에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CPI가 나오고서 시장이 더 크게 환호를 했었다가 그보다는 상승폭을 좀 줄여가지고 끝냈거든요. 그 가장 큰 요인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제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제 기준금리 결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예. 근데 미국의 CPI 호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한 단계 더 올렸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인플레와의 싸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긴장을 방심에 늦추지 않겠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도 7월에 정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이같이 CPI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올리겠구나인데, 근데 시장의 반응이 그 다음에는 좀 다르게 나온 것은 CPI 발표 이후에요. 원래 점도표 2회 인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FOMC 회의에서. 그렇죠. 예. 근데 두 번째 금리 인상 확률은 많이 낮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난주에 고용 데이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연말까지 2회 추가 인상의 확률이 거의 5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간밤에 CPI가 나오고 나서는 20% 초반으로 낮아졌고요. 2회까지는 아니겠다. 이런 네, 정도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제 10년물 금리도 보시면은 그게 거의 지난주에는 4.1%까지 올라갔었는데 맞습니다. 예. 이제는 거기에서 한 단계, 그러니까 25bp 가량이 내려온 3.8%대. 그래서 확실하게 거의 시장에서는 1회 정도는 올리는 거는 이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를 CPI를 보고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이거는 좋은 소식이다. 네.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증시가 최근에 사실 6월 말부터 아마 시작이 됐을 거예요. 조정 장세가 쭉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그 조정의 핵심은 연준의 긴축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게 과연 한 번의 금리 인상이 더 있을 것이냐 혹은 2번 이상으로 갈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좀 보여졌었습니다. 그런데 2번까지는 좀 감안하는 듯한 조정의 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연준의 정책 전망에 대해서 변화에 따라서 이게 시장이 좀 움직이겠구나라고 하면서 정체가 됐던 건데 이게 한 번으로 만약에 이렇게 굳혀진다면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반등 랠리를 또 준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될 그런 경제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결국 지금부터는 또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뭐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서는 여러 그런 데이터들을, 매크로 데이터들을 보게 되지만 예. 결국에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모여가지고서 또 지수가 나오고 뭐 이런 그렇죠. 거다 보니까 네. 거기다 또 지금 이제 미국의 2분기 실적 시즌이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난 분기처럼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 대비로 잘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난 분기는
물론 허들이 많이 낮아진 것도 있지만은 예상 대비로 잘 나온 폭이 그동안에 증시가 하락한 이유의 국면 이유로 보게 되면은 가장 잘 나온 분기였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 대해 가지고서 도 이제 과연 그 모습이 이어질 수 있느냐인데 네.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도 예상치 자체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예상치 자체는 많이 낮아져 있어서 상당히 뛰어넘기에 낮은 허들이다. 그러네요. 예,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데 반대로 기업들은 다음 분기 실적이 어떠할 것이냐 이 가이던스 발표를 함에 있어서 예. 이것이 좀 긍정적인 뉘앙스로 얘기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숫자 제시를 그 비중을 따져보게 되면은 최근 한 2년 정도 중에서는 가장 긍정적으로 기업들은 말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이번 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서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도 뭐 1분기와 비슷한 그림으로 나오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서 저는 국면상으로는 이번 2분기 실적 시즌 중간에 완연하게 실적 장세로 이번 증시가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잠시 후에 또 추가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이제 CPI 내용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 전망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간밤에 사실 상승폭이 좀 좋았다가 이게 많이 줄어들어서 마감이 된 건 사실이거든요.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이 이제 베이지북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혹시 저희가 놓치고 가는 포인트가 없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베이지북에서 뭐 전체적인 내용을 봤었을 때는 네네네. 특이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경제 자체에 대해 가지고서는 5월 말 이후로는 조금의 회복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 그 다음에 물가에 대해 가지고서는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데 몇몇 지역에서는 그 이제 하락. 또 보인다였었고, 그리고 고용 임금에 대해 가지고서는 고용 시장의 좀 이 그 안정적인 모습, 예. 그 다음에 그 임금 측면에서는 물가하고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안정적인데 일부 하락하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사실 뭐 시장에서 크게 변수를 만들 만한 요소는 아니었다. 이런 점을 시장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인플레도 내려가야 되지만은 그와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또 침체가 와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걸 좋아하는데 딱 그 정도 수준에 일단은 코멘트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CPI가 조금 더 뉴스상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었겠네요. 예, 베이지북은 아무래도 또 지나간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충은 예상 가능했던 범위에서 발표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놓치고 갈 만한 포인트가 하나 보이는 게 부채 한도 협상 사실 뭐 저희 기억에서 다 잊혀졌거든요. 뭐 다 좋게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이 부분을 한번 짚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타결되고 나가지고서 예. 시장에서 그다음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두려움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재무부에서 채권을 적극적으로 발행해가지고 잔고를 채워 나갈 텐데, 그렇죠. 그러면 그 유동성은 도대체 어디서 올 것이냐?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네, 걱정을 맞습니다. 했죠. 예. 근데 시장에서 과잉 유동성이 잠들어 있던 지역이 있거든요. 오, 어디냐면 그래요? 예. 연준의 영래포 잔고입니다. 요거는 소위 말해가지고서 좀 초과 유동성을 대형 금융기관들 혹은 해외 중앙은행 이런 데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이 영래포 잔고로 묶이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 영래포 이번에 부채한도 협상 타결 이후에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를 그렸던 건 뭐냐 하면 네. 이 영래포 잔고에 있는 금액이 고스란히 이제 재무부의 채권 발행을 다 받아주게 된다면 최고이지 않겠느냐. 그렇겠네요. 정말. 예, 그렇게 되면 네. 유동성 측면에서는 악영향을 받는 게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로 봐가지고서는요, 그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은 재무부 일반 계정 잔고가 거의 없어졌었어요. 완전히 고갈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빠르게 한 달 반 정도 만에 5천억 달러 이상으로 급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증가하는 동안에 그 돈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면 고스란히 영래포 잔고가 5천억 달러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왔겠거니 하고 완전히 추측이 가능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 한 달 동안에 유동성 측면에서 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 뭔가
사고가 터지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 그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를 보셔야 될 텐데요. 예. 이거는 현실적으로 영래포 금리보다 미국의 초단기채 금리가 더 높으면 네. 그러면 이 현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영래포 금리는 기준금리 하단에서 OBP를 더 주거든요. 근데 이것 대비해서 지금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와 있다 보니까 예. 단기채 금리, 특히 이제 한 달짜리 금리 같은 경우에는 5.2% 중반 후반 정도가 됩니다. 더 높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현재 지난 한 달 반 사이에 있었던 그 상황과 정확히 동일하기 때문에 역시나 유동성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이제 그 결국에는 우리가 우려했었던 네.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첫 번째로는 급하게 금액을 채워나가는 그 국면이 지난 한 달이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면은 뭐 기억이 이제는 좀 가물가물하시겠지만은 재무부의 일반 계정 잔고를 뭐 처음에는 5천억 달러를 채워야 된다, 많게 보면 1조 달러를 채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예. 급하게 채워 나가야 되는 구간은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는 유동성에 대한 그 이제 두려움은 좀 줄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시로 다시 들어와서 얘기를 해보자면 CPI 발표되기 전까지는 사실 고민거리가 되게 많았어요. 짚어주신 대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고 고용 발표에 대해서도 좀 부담감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S&P 500에 대한 지수 전망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좀 엇갈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면 뭐 CPI 좋았고요. 그리고 또 추가 인상 가능성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채권 시장도 긍정적이니까 조금은 낙관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지금의 데이터가 나오는 것들이 시장에는 좀 우호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또 좀 그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도 역시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이 아니냐라든지 그쵸, 예. 예, 아니면은 뭐 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야 괜찮지만 하반기에 베이스 효과 때문에 다시 좀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도 봐야 되지 않느냐여서 여전히 뭐 모든 부분에서 완전히 시장의 심리가 긍정으로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전히 그 부정적인 시각들, 우려의 시각들도 의심의 시각들도 많이 존재한다여서 뭐 시장의 모습 자체는 그런 의심의 벽을 타고서 하나하나 그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경로를, 그러니까 상반기에 밟았던 경로를 그대로 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상반기도 사실 결과론적으로 지금 보면 정말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중간중간 정말 허들이 많았거든요. SVB 사태를 비롯해서 정말 세계가 내려앉나 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걱정을 했었는데 증시는 항상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 가지 우려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 요인을 타고 계속 좀 힘찬 랠리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얘기하셔서 생각이 난 질문인데 중국 경기가 계속 부진하다고 합니다만 최근에 국제유가를 비롯해서 뭐 구리 가격이라든지 상품 선물 시장을 보면 그렇게 경기가 안 좋나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다 잘 지켜내고 있고 유가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뭐 유가를 비롯해 가지고서 커머더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좀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었다가 그랬었죠. 예.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게 좀 과도했나 라고 하면서 일부 반등이 나타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뭐 일단 그 박스권 범위 내에서의 하단 부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간밤 같은 경우에는 유가도 그렇고 뭐 1% 이상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 제일 영향을 준 거는 결국에는 CPI가 낮게 나오다 보니 예. 우려가 줄어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1% 이상 하락을 했었고 떨어졌죠. 예. 그만큼이 여러 뭐 신흥이나 이런 데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커머더티에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 점 자체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네네. 굿뉴스가 나왔을 때 일부에서는 그게 장기적으로는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요인들이 좀 장기적인 문제들로 하나하나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이고 예. 그리고 경기 민감주에 대해 가지고서는 저는 결국에는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중국이다 이고 중국의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지표가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에 반해 가지고서 너무 이런 이제 부양책을 안 쓰는 거 아니냐는 말들도 있지만은 중국이 연초에 얘기를 한 것이
것이 5% 내외의 성장률입니다. 그 5% 내외의 성장률 대비해서 상반기 한때에는 막 5% 중후반까지도 예상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낮아져가는 과정으로 그렇군요. 보이고 만약 그것이 5%를 위협할 정도로까지 예상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네네. 더 적극적인 부양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왜냐하면 작년에도 목표치를 못 지켰기 때문에 예. 올해도 못 지킨다라는 거는 사실 당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5%한 초반 정도 수준의 중국은 경제 성장을 이룰 것 같다라는 거를 그냥 가정에 까시고 그러고서 분석을 하시면 어떨까 이고 그랬을 때 민감주도 사실 뭐 최근까지 너무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예. 그렇게까지 안 좋게 보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고 뭐 실적 장세로 미국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의 반응을 저는 뭐 긍정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고금리에서 이 정도 경기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죠. 물론 중국 경기는 좀 불안한 것이 사실이고 이게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하나 남았거든요. 필살기 하나. 예, 그러니까 부양책을 꺼내게 된다면 그러면 중국도 또 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시선들, 그런 투자 심리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게 또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 얘기를 좀 드렸던 게 또 최근에 사실 나스닥 100에서 이제 좀 재조정, 특별 재조정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하반기 전반적인 전망을 같이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100 지수의 특별 이제 재조정 예. 이 왜 발생하냐 하면은 비중이 4.5%가 넘는 종목들의 합산이 48%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기존에 4.5% 넘어가는 종목들로는 괜찮았는데 네.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4.5%가 넘어가서 그랬군요. 이게 들어오니까는 다 합쳤을 때 50%가 넘어가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재조정이 나오는 건데 비슷한 일이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훨씬 더 비중을 크게 조절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상위 7개 요번에 변경이 필요한 종목들 보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약 한 1% 정도의 비중 축소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3% 중반 정도의 비중 조절이 필요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이 주가 흐름은 어땠느냐라고 하면 그렇게 비중 조절이 크게 필요했던 종목들의 향후 10일 동안의 주가가 그래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다만 근데 그로 인해 가지고서 다른 쪽에서는 비중이 늘어야 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들에 비해 가지고서는 3% 이상 격차가 나게 수익률이 나빴는데 그러니까 상대 수익률은 그랬다는 거죠. 근데 절대 수익률은 양쪽 다 플러스가 났거든요. 그래서 요 이슈는 그때 대비해서는 임팩트가 적은 이슈이다. 다행이네요. 예, 사례가 네. 있는 거니까는 좀 그냥 저는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스쳐가는 이슈이다. 그쵸. 예, 네. 라고 생각이고 결국에는 실적 시즌이 이제 마침내 기다리던 도래를 했으니까는 맞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서 뭐 저는 반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거 어쨌든 긍정적으로 지금은 상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필 또 증시 조정 기간에 이런 특별 재조정 얘기가 나와서 괜히 좀 신경이 쓰였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돌고 돌아서 실적을 볼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이번 주말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발표 일정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종목별로 대응 전략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